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저는 저희 3프로 뉴스룸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뉴스일 것 같아요. 왜요? 웃는 뉴스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 웃고 얘기하는 뉴스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 전하는 분들 중에 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없잖아요. 네. 딱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첫 번째 뉴스까지는 아닌데 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유종훈 기자가. 네, 이제 본격적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네. 되게 좀 황당한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실탄 갖고 비행기 타려던 제 승무원이 적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승무원이면 이게 뭐 우리나라 분입니까? 네, 한국의 대한항공의 여성 승무원입니다. 대한항공의 여성 승무원이 실탄을 갖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침에 이제 뉴시스에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 2일입니다. 이제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태국 방콕행 여객기에 탑승을 하려던 대한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의 가방이죠. 네. 가방에서 이제 7.62mm짜리 실탄이 한 발이 적발이 됐습니다. 7.62mm짜리 실탄이면 어떤 크기예요? 자, 사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굉장히 크죠? 실탄이. 네. 쬐꼬만 것도 아니고 저렇게 큰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게 오. 지금 밑에 있는 총이 M60입니다. M60. 네. M60 소총에 쓰는 이제 그 실탄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K2 소총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진 않죠. 네. 군대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쐈던 네. K2 소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6mm, 5.6mm짜리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7.62mm입니다. 와. 이제 이게 M60에 쓰이고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AK-47 소총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큰 겁니까? 두두두두두. 아니죠. AK-47은 우리가 많이 썼던 네, 많이 썼던 K2 그리고 이제 M16에 대항하는 네네. 예. AK-47이 이제 보통 공산국가라든지 어. 아랍권에서 많이 쓰는 그 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당 실탄은 일단은 이제 인천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지금 야. 이게 발견이 됐고 국군 방첩사령부와 인천공항 폭발물 처리반에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실탄을 수거를 해간 상태입니다. 네.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총알이 어디서 났대요? 승무원이 한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이제 내가 깜빡하고 가져온 것 같다. 잠깐만, 이사할 때 총알은 왜 나옵니까? 되게 신기하죠. 이사할 때 집에서 총알이 나올 확률이 몇 %일까요? 참. 로또 되는 만큼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사하다가 총알이 발견됐다. 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총알이라고 하는 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네. 탄약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탄피 하나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데 난리가 납니다. 네. 아니 지금 이 총알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은 있는데 총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좀 이상하네. 네, 이제 이게 누군가는 혼나고 있겠죠. 누군가 혼나고 있겠네. 네. 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오늘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본격 뉴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헤드라인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뉴스는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이제 판매 순위가 슬슬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가 1등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포인트 리서치.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보고서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연말까지로 봤을 때는 BYD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전망치였고요.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거는 어쨌든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집계된 실적을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따져보니 여전히 1분기 기준으로는 BYD보다는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 하나 띄워주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이제 글로벌 38만 6,810대를 지금 판매를 했고요.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분기 판매량이 지금 아직까지 잠정 집계인 상태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44만 3,956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녹색이 테슬라고 주황색이 BYD입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42만 6,039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기에도 지금 작년 4분기에만 BYD가 한번 쫙 올라갔고 네. 1분기에도 좀 내려갔고 2분기에도 여전히 테슬라가 앞서고 있죠. 그걸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1분기, 2분기 합쳐서 올 상반기까지도 이거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네. 많이들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 그리고 이제 PHEV 네.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BEV 자체가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지금 테슬라가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PHEV를 포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워낙 지금 그 BYD가 PHEV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시트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BYD에서 발표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 이제 판매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저 제일 하단에 이제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죠. 이게 PHEV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88만 대 정도 팔았죠. 네. 합치게 되면은 160만 대 정도 판매를 한 겁니다. 이부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합치게 되면 이제는 테슬라보다 사실 BYD가 훨씬 많이 판매했던 겁니다. 연간 판매량이 뭐 180만 대에서 200만 대 가량 네.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순수 전기차 말고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거지만 BYD에서는 둘 다 합쳐버리게 되면 상반기에만 160만 대를 이미 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BYD가 이제 그 순수 전기차랑 PH를 합쳐서 한 300만 대. 네. 3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고, 그 테슬라가 18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보시면은 절반 정도가 전기차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선 상황이었고, 올해는 이제 좀 카운터 리서치에서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전망을 한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제 BYD가 테슬라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이제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특히나 지금 유럽 시장에 지금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좀 많이 높이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관세가 이제 얹혀지게 되면은 최대 이제 한 48%까지 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는 사실 저렴한 가격이 여전히 지금 네. 가장 큰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판매량이 지금 기대하는 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실제로 지금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지역이 독일, 영국 이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BYD 차량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파는 차량이 실이라고 있습니다. 실. 네.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3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성능도 비슷하고 네. 크기도 비슷하고 약간 생김새도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더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사실 테슬라 차량이 더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BYD가 좋아서 많이 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컨설팅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조금은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또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체는 얼만큼 판매가 됐느냐라는 건데 이게 SNE 리서치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한 보고서 내용인데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여전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PHEV를 다 합친 그런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YD가 1등이고 테슬라가 2등 그리고 이제 3등으로 보시면 이제 지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지리 자동차, 폭스바겐. 네, 지리 자동차는 이제 중국 예, 업체인데 볼보. 그렇죠. 볼보를 가지고 있고 폴스타를 가지고 있죠. 폴스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등이 폭스바겐, 5위가 이제 SAIC 네. 상하이 차입니다. 그리고 6위가 스텔란티스, 7위가 현대기아입니다. 이게 현대기아가 전기차 잘 파는 줄 알았는데 네. 좀 많이 낮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개발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현재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는 차량들은 이제 한 세대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주행거리가 많이 길지가 않아요. 요즘 나오는 PHEV 차량들 보면은 주행거리가 순수 전기 모드의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60km, 네. 많이 가면 100km 이상 갑니다, 요즘은. 배터리를 많이 넣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40에서 50km 지금 가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배터리 용량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늘려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늘어나야지만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좀 판매가 늘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늦었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무래도 제네시스 차량 쪽에서 먼저 지금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게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전륜구동 방식이에요. 전륜구동이라고 하면 이제 앞바퀴로 먼저 가는 건데 네. 이게 현대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고요. 네. 후륜구동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BMW, 벤츠, 아우디 다 PHEV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는데 해외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PHEV가 없어서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 그게 판매 볼륨 자체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좀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그런 와중에 PH 판매량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정말 비약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다시 개발 프로젝트를 부활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전륜이랑 후륜이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전륜 시스템이랑 후륜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변속기라든지 엔진 배치도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 현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 G80 타면 그랜저보다 차는 큰데 왜 이렇게 뒷좌석이 좁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후륜 구동의 그런 물리적인 배치 이유도 있지만 현대차가 아직까지 거기에서 패키징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좀 기술이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전륜 만드는 거 대비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많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 신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냥 앞자리를 조금 당기고 뒷자리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엔진 배치에 따라서 또 이제 앞에서 얼마큼 뺄 수 있는지도 또 야, 공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자동차 전문 기자와 비전문, 자동차 비전문 기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시면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쨌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전동화차 시장에서 지금 비약적인 좀 성장세가 많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장벽을 세우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고요. 네. 자국 사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좀 많이는 이제는 긴장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많이 잘 해야 됩니다. 중국에 쐈던 미사일의 유탄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때 잘하려면요. 네. 백억라이트님, 비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는 아니라서 그런 거고 네. 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었던 게 문제네. 내가 그래서- 재미없겠네. 그러니까 제가 쳤는데 네. 이게 농담이라는 게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이게 재밌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게. 자,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테슬라가 그 인도량 발표 이후에 네. 주가가 워낙 잘 올라서 많이 많은 올랐죠.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는 그런 네. 시점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끝나셨죠?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보가. 그래서 그 오보 이후에 물론 다시 주가는 오르긴 했는데,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주가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 보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뭐 한 84,500원? 이 정도까지 화면 안 나오네요. 네, 화면 좀 PD님? 띄워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갔다가 네. 거의 한 84,6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네. 아니라는데요, 오보라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엔 어떡하나. 다시 이렇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긴 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HBM3E의 퀄 테스트가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뉴스가 확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주가가 뻥 떠버렸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는 이 보도를 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네. 측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회사는 HBM3E의 퀄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주요 대형 고객사의 퀄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삼성전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기사, 제가 아침에도 기사를 보고 네. 그 기사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그 기사가 HBM3E 퀄 테스트 통과 임박, 엔비디아 관문 곧 열릴 듯 정도로 이제 그 뉘앙스가 약간 바뀌었어요. 네. 뉘앙스가 약간 바뀌어서 이제 기사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게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소동이죠.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사실 미래셋의 반도체 김영건 연구원이 참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PRA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소동 같다라는 겁니다. 이 네네. PRA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P는 프로덕션이고 R이 레디니스, 그 다음에 A가 어프루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레디니스 어프루벌 하니까 생산 준비 승인이 났다. 그렇죠. 된 거네. 통과했네. 통과했네. 네. 라고 오해를 할 법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 이 PRA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구원에 따르면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서 PRA 승인이라는 게 났고,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가 퀄 테스트하는 것과 별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승인 절차였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 내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승인 나셨어요? 그러면 통과시켜드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내로 퀄 테스트 진행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요랬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여기에서 좀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삼성전자 반도체의 그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의 기본급이 75%, 성과급이 75%로 정해졌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 말은 사실 반도체로 지금 돈을 굉장히 상반기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D램과 낸드가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고 했다는 얘기인데,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줄 만큼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주가는 HBM 하느냐 마느냐가 주가를 결정하고 있다. 아, 네. 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돈을 잘 버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고, 너는 HBM 하는지만 봐야 돼. 약간 그런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고,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나온 뉴스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 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새롭게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소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HBM 개발팀 자체를 신설했다는 것도 그만큼 이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많이 전해졌습니다. 약간 이 좀 내용이 오늘 뉴스 나오는 순서를 보면서 네. 오보라는 거에 이제 좀 오보라기보다는 부인을 했죠. 그렇죠. 네. 부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너무 세게 부인을 하면 나중에 이제 진짜 통과됐을 때 그것도 폭풍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부회장이 왔으니까 네. 전 부회장이 사실 왔을 때 미션 자체가 HBM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거는 다들 대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너무 실망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삼성 쪽의 좀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근데 물론 그 이제 내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그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실적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유정훈 기자는? 실적 기대되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이 디램하고 낸드인데, 네. 그거 잘 팔리고 있는데 실적은 좋은데 너 HBM 못하지? 에이, 너는 맞아야 돼.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면은 삼성전자 오늘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 성과급 그 상반기 성과급이 오늘 실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이걸 보면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HBM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나올 실적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 자체는 이제
각 사업부의 삼성전자가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TAI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잘했습니다 하면 네. 성과급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기본급의 약 37.5에서 75%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공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75%를 받는 곳이 메모리 사업부와 반도체 연구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랑 시스템 LSI 쪽은 37.5%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이는 게 디램 낸드 잘 팔았네. 파운드리랑 그 저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A식 반도체는 조금 부족하네. 네. 약간 미진하네. 요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여기서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가 또 받습니다. 75%. 네.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이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 쪽에도 이제 많은 공헌을 한 게 이번에 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75%를 받게 됐고, 또 이제 DS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못 받았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는 DS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반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는데 사실 항상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다가 작년에 반도체 한파였죠. 네. 그러면서 상반기 때 25%밖에 못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때는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적자였으니까. 네, 엄청난 적자였잖아요. 대신 그때 네. 모바일 사업부가 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때 갤럭시 24 잘 팔아서. 네, MX가 그때는 굉장히 MX가 많이 잘 받았고 팔아서. DX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기본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 쪽은 오늘 좀 기분이 많이 좋았는데 현대차는 반대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는 10에서 11일에 이제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만약 이번에 부분 파업을 실제로 강행을 하게 되면 6년 만에 파업입니다.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2019년도 때 이제 당시 화이트리스트였죠.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한번 노사가 합심을 해서 우리가 올해는 잘 버텨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무분교 이제 그 노사 협상이 이제 계속 5년 연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6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한데 올해는 임단협이 아니라 임협입니다. 임협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임금 협상을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결국엔 성과급입니다. 여기도 성과급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는 기본급을 10만 6천 원을 인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350% 플러스 1,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품질 향상 경력은 10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조 쪽에서는 일단 기본급은 15만 9천 원을 올려달라. 호봉 승급분은 제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손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상여금은 900%를 달라.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 금요일 날 4시간만 근무를 하겠다. 네. 그리고 정년 연장 만 64세까지 지금 이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뭐 정년 연장을 일단은 제외를 하고 성과급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달랑을 다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직급에 따라서 최대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받는 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는 게 그 정도라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지 않고요. 네. 이제 타결되는 순간 일부 주고 네. 그리고 추석 때 주고 연말에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는데 이게 다 합치게 되면은 약 4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노조와 현대차 쪽에서 제시한 바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임단협 들어갔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작년에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4.5%만 올려줬었는데 올해는 우리도 임금을 기본급 8%를 올려달라. 8%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성과급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하이닉스는 요즘 실적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SK 그룹 자체가 요즘 조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좀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달라라고 지금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좀
SK 하이닉스 직원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네요. 그분들은 많이 억울할 수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임금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야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 안 팔려 그래서 못 올려주겠어. 그 저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안 팔려서. 그 상관없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룹사인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네. 그룹사들이 힘들다고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임금을 네네. 좀 안 준다면 그렇죠. 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지금 네. SK 그룹 자체가 요즘 많이 좀 경영에 대해서 좀 많이 흔히 말하는 허리띠를 조우고 있어요. 지금 그 전용기, 네. 전용기도 지금 이제 판매를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출장 갈 때 이코노미를 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SK 하이닉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충분한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노조 쪽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또 뭐 준비했냐면 이번에 부동산 이야기 또 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도 네. 부동산, 유종훈 기자도 잠시 후에 부동산. 자, 오늘 되게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된 겁니다. 좀 된 이야기인데 그 결과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헤드라인 보시면 와 공시지가 1위 집도 이건 고급주택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로 제일 비싼 집이 있는데 네. 니네가 제일 비싼 집인 건 알겠는데 너희 고급 주택은 아니야 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집. 하지만 고급 주택은 아니다. 이거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뭐 비교할 게 없네. 제일 비싼 집은 맞는데 고급 주택은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제 머릿속에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집이라고 하면 몇 개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과연 이 집이 떠올랐는지 보도록 하죠. 네. 이거 뭔지 아시죠? PH129 아닌가요? 맞아요. PH129 예전 그러니까 더 펜트하우스 청담. 네. 여기 이제 뭐 장동건 씨 고생하고, 거주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뭐 현우진 강사 거주하고 계시고 뭐 그런 굉장히 비싼 여기 공시지가 1위에 아주 기염을 토하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곳이 세법상 고급 주택이 아니라는 조세 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사실 강남구청에서 조세 네. 심판원에다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강남구청에서는 이거는 고급 주택이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에 준하는 취득세를 걷어야 된다. 네. 라는 거였었고 반대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고급 주택의 기준보다 작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네. 취득세를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사실 주택의 구분 중에는 고급 주택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구분되는 걸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게 있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택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면 취득할 때 좀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고급 주택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고급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내는 취득세에 비해서 한 8% 포인트 정도 더 내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그 중과세를 때문에 뭐 12% 정도의 그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 이런 고급 주택까지 한 채 더 사야 된다. 네. 8% 포인트 더해져서 20%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면 예컨대 고급 주택은 워낙 비싸니까 네. 예를 들어 100억짜리의 고급 주택을 들어가면 취득세만 20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기준을 살짝 못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그 주택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100평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이제 고급주택으로 하고, 네. 이렇게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약간 기준이 다른데, 네네.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복층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제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집은 연면적이 얼마냐? 복층인데, 273.96제곱미터. 0.04제곱미터가 부족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자, 290?
274를 넘으면 네네. 고급 주택인데 273.96. 96. 제가 96보다 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요? 얼마 전에 장윤정 씨 집 120억. 난리 났었잖아요. 네. 나인원 한남 이제 120억에 팔고 이사 간 집이 네. 있습니다. 아페르 한강이라는 곳인데 그 집이 273.9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273.96, 아. 273.98.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넓은 집 살면, 그러니까 옛날 저희 부모님 그 인생 계획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야 20대 때 20평, 30대 때 30평, 40대 때 40평, 50대 때 50평. 어. 이게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그 인생 계획이자 목표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 큰 집에 살면 살수록 부유하다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고급 주택이라는 기준 자체가 규모와 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지역별로 프리미엄 붙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기준을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 옛날 기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참 요 기준을 피해서 만들어서 우린 고급 주택 아닌데요. 공시지가는 1위예요.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고급 주택의 기준을 이제 면적이 아니라 공시지가 같은 가격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바꿔야 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 사세라는 말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갑자기 힘이 쑥 빠지네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런 그 것들을 보면 되게 흥미로워서 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기분 신기하죠, 사실. 네, 뭐 굉장히 아까 신기해. PH119나 네. 또 방금 아페르 한강, 네. 또 뭐 에테르노 청담 네. 그런 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일시불로 샀어요,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우리는 사실 미디어를 하면서 제도가 변화되길 바라면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일부가 사는 곳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0.01%만 사는 곳에 대한 규제는 여론이 형성이 안 돼.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쵸. 아, 참 그게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한번 해볼게요. 나의 내일. 일, 나의 우리가 일 한번 이제 들어보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 네,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집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아유. 7월 첫 주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나왔는데 상승폭이 3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이달 첫 주 1일 기준으로 서울 집값은 0.2% 올라서 전주 0.18%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2021년 9월 넷째 주 이제 당시에 0.19%였습니다. 이거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치구별로 보시면은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동, 행당동 이런 데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경제에서 하나 이제 아파트 실제로 거래 가격을 하나 가져왔길래 제가 따와봤는데 네.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가 이제 지난 1일에 19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17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약 한 반년 만에 2억 원 정도 뛴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네요. 네, 지금 표가 아니라 이거 좀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고요. 인천이랑 경기도 이제는 0.05% 많이 계속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0.03이 올랐고, 근데 이제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세종 0.23, 세종 많이 빠졌네요. 진짜. 대구 0.13. 제주 0.03. 네. 제가 지금 거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데가 세종이랑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0.07. 다른 지역들은 이제 조금 빠졌다가 이제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이제 네. 그 하락폭이 줄거나 커지거나 이게 좀 보이는데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원 쪽의 관계자 말로는 이제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하면서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매매 가격만 오르면 다행인데 네. 서울 전세가는 지금 59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대비 0.2% 뛰어서 이거 역시도 전주보다도 훨씬 상승폭이 커졌고요. 네. 보시면은 인천 0.1,
경기 0.09, 강원 0.04, 충북 0.03, 그리고 이제 전북, 충남 이런 데도 지금 다 상승세입니다. 부산은 보합권이 됐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매매는 0.13이었는데 마이너스 0.13이었는데 전세는 마이너스 0.06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세가는 상승세가 점점 커지고 하락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좀 사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네. 또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지금 전망하기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예전보다도 올해 특히나 좀 전망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참. 아유. 집값이 계속 오르는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전세가 근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오늘 뭐 따로 기사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전세가가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다시 좀 많이 가시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빌라, 오피스텔 이쪽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네. 워낙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가 전부 다 아파트로 몰리게 된 거고요. 이제 예전에는 신축만 올랐는데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축, 구축, 구구축 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전세까지도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이제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마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월세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빌라라든지 뭐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거를 할 때 안전장치를 좀 많이 마련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뭐 무조건적으로 빌라로 가세요, 오피스텔 가세요라고 하면 누가 갑니까 사실? 안 가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해주고 나서 이제 가라고 하면서 수요를 조금 분산시켜야지 부동산 이제 특히나 이제 아파트 전세가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주택 시장도 많이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혼란해질 것 같이 보여서 조금 우려가 좀 큽니다 사실. 제가 그 조금 장기 시계열로 네.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과 거래량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게 공식 집계죠. 공식 집계인데 한번 화면 혹시 PD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2022년 7월부터 그러니까 2년간의 거래를 보여주는 건데 아파트 네. 평균 거래 금액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이때는 좀 어려웠었죠. 2022년은 아무래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고금리에다 그쵸. 막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7월이라서 집계가 안 된 거니까 요건 빼놓으셔야 돼요. 딱 네. 6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근간의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래량도 사실 지금 거의 5,000건,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매매 거래량이 거의 한 5,000건 넘을 정도로 꽤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보면은 기존 그 유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되고 하니까요. 반면에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나 아직 마련 못했는데 또 올라가? 그럼 나의 그 꿈은 더 멀어지나?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참 네.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사실. 이게 이 거래량 자체가 예전에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거래량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또 패닉 매수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